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등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 오전 5시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 등의 문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개 회의입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3번씩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 만큼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가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대해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에도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맡겼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3주 전 북한의 유엔 대사와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총장이 지난 1월 30일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긴장 완화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기차로 10시간을 이동해 아침 8시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Mr. President. That is a huge moment of supporting of the Ukraine. And what can I say? I really appreciate that President Biden, American society.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포탄과 대기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이 핵심인데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약하고 서방은 분열돼 있다고 생각한 푸틴은 완전히 틀렸다며 이번 주 내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이 성 미카엘 대성당을 방문하고 나오자 돌연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사일 공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공습 경보가 울렸음에도 성 미카엘 대성당 인근 전사자 추모의 벽으로 함께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과 교전 끝에 숨진 전사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벽 앞에 헌화하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5시간 남짓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나 동맹국 군대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전쟁 지역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방의 리더로서
서방의 분열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인 권위주의 국가, 즉 이란이나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후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폴란드 PAP 통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표트르 바브르치크 폴란드 외교부 차관은 PAP 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고 전용기를 이용해 바르샤바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부쿠레슈티 9개 나라 정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자 러시아 관영 매체는 즉각 반발하며 일제히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나팔수로 통하는 언론인 세르게이 마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 입장에서 노골적인 굴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왕 의원의 러시아 방문설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왕 의원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의제는 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하고 이야기할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 의원의 이번 방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지연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으며 노조조합비 회계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것은 치열하고 치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정부가 말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서 지난 17일 여야 논쟁 끝에 환노위 안건 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문이 있었다는 관련 업체 입장과 전혀 다른데 학계에선 자문위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요청으로 작성된 유휴부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성남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한국자벌드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합니다. 자벌드 주변은 신도시나 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요지지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사 측은 처음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학산학협력단의 자문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문위원이던 B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부지가 숙박시설 대상지로 지목된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특정 부지를 지목하는 걸 듣지 못했단 겁니다. B 교수는 만약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준다는 걸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나한테 거기에 개발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는 반대했을 거예요. 뭐 자연 녹지인데 왜 그걸 개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학계에선 특정 부지 개발 방안을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자문위원에게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당시 호텔 건설을 연구 결과로 특정하지 않아 외부 자문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거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성남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해당 부지의 호텔 건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는데 컨설팅 업체와 개발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두 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적은 사무실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 대표 황모 씨가 개발사의 최대 주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사 대표 김모 씨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사업 목적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호텔 건설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 민생마저 버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첫날부터 여는 건 이재명 방탄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이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도 규정된 3월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막기 위한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생 입법을 위한 3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도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슬 한 번 더 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킬 것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검찰 영장을 보니 어떤 선택을 할지 더 고민된다는 다소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수사 상황을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결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도 공세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앞으로도 재판과 재판 준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당권주자 2차 TV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는 불법이 개입됐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됩니다. 중도나 2030들 마음을 얻으려면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충분하게 해명 다 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요. 민주당 정권이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만 5천 평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봐도...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토지의 도로가 결정되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지고 총선 승리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8명이 작년 예산안 처리를 4일 앞두고 유럽 출장에 갔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외유성 출장 논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 활동을 빠지고 나간다, 또 외유성 출장이다,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러한 문제들이 늘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작년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건수 총 7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55건이 국회 회기 중에 진행이 됐고요. 본회의 당일을 포함해서 떠난 경우도 22건이나 됐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회 중일 때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못 받은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특정 교섭단체에 편중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3번, 민주당은 14번 같은 당끼리 출장을 다녀왔고 기사에서는 유독 같은 당끼리 떠난 출장이 선진국에 집중된 것이 눈에 띄었다고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출장 가운데는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한 출장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지 않은 출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심이 좀 드는데 비용 문제는 좀 어땠나요? 네, 작년에 총 165명이 79번 출장을 갔는데 55억 6,53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의원 1인당 1회 평균으로 치자면 2,009만 원 정도가 쓰였고요.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회기 일정을 캘린더화해서 본회의나 예결산 시즌을 피해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규정이 그동안 너무 느슨했다면서 보다 촘촘히 구성하고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해 주신 그 규정을 좀 다시 한번 보자면 여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권고 정도에 그렇습니다. 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요. 2019년부터 2021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인 6.7점을 크게 밑돈 수치고요. 38개 나라 중에서 튀르키예와 콜롬비아를 빼고는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요. 소득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좀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역 조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국내 여행 일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연 10일이었던 여행 일수가 2020년에는 5.811, 그리고 2021년에는 6.581로 줄었는데 다시 말해서 1년에 국내 여행을 일주일도 채 떠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피해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10만 명당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을 보면 2019년에는 380.3명에서 2021년 502.2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가나 주거, 가족 등 영역에서 삶의 질이 악화했는데요.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도 그래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의 삶을 좀 비교하는 그런 습관도 이러한 수치를 좀 강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학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재수를 준비하고 있을 상황인데요. 재수학원비가 월 200만 원이나 하나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가 그리고 인건비가 다 오르면서 재수학원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중앙일보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 주요 재수학원 종합반은 월 200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든다고 하고요. 기숙학원의 경우는 수도권이 최대 350만 원, 비수도권은 31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독서실 비용, 모의고사 비용, 또 교재비, 특강비 이런 것들을 합치게 되면 월 4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400만 원 정도면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정도잖아요. 네.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의 기회조차 빈익빈 부익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부 학생들은 비용 부담에 재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들 추가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한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부담에도 전체적인 재수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작년 수능 응시생을 보면 졸업생이 14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면서 22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재수의 기회도 빈익빈 부익부다라는 말이 좀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도 관련 기사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남산 터널 통행료에 대해서 2달간 면제 실험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혼잡 통행료의 취지가 퇴색됐다면서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논의만 반복해 왔는데요. 이를 본격적으로 입증해 보기 위해서 2달 동안 단계적으로 혼잡 통행료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 그 다음 한 달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를 해서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등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남산 터널뿐 아니라 인접 우회로 또 주요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량과 속도 등도 함께 분석하게 되는데요. 오는 6월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 이를 토대로 혼잡 통행료의 유지 또는 폐지 방향을 연말까지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2달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징수가 재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3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2달간 통행료 면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도 어제 이 기사를 봤는데 현대미술의 제왕, 또 상업미술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제프 쿤스 작가의 작품이
깨져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파란색 풍선개 작품인데요. 도자기로 만든 작품이고요. 총 799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가 미국의 한 아트페어 VIP 행사에서 관람객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고요. 최소 100개 이상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최소 42,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5,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걸로 평가를 받는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작품이 파손되면서 더 대박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유명한 사연이 더해지면서 작품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시회에서도 깨진 풍선개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현재 유명 콜렉터들은 이 파손된 풍선개를 사겠다고 갤러리 측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갤러리는 보험사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깨진 조각의 판매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명 작가의 작품은 깨져도 가치가 높아지는군요. 네, 부럽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깨진 게 퍼포먼스인 줄 알았다, 이런 후문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천에서 백령도 등 인천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선수에서 주문도, 하리에서 서검도 등 육지와 가까운 강화도 일대 2개 항로와 영종도에서 장봉도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인천 운항센터는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해당 선사에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한 뒤 선착장으로 나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표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가진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올라온 2학년 개인 성적표라는 이름의 파일. 뒤이어 지난해 11월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른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줄줄이 게시됐습니다. 이름과 성별 등도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고의 성적표를 모두 봤으니 못마땅하면 잡아가라는 조롱글이 올라왔다가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주관하고 성적 자료를 보관해온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충남 교육청을 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이름 등이 온라인에 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료 유출 관련해서 그 업체와 또 업체에다도 사표 요청을 했고 또 남부청 사유사에도 무단 탑재된 정보에 좀 즉시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또 요청을 했었거든요. 다만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파일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입장문을 올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사과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학생 27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한 가운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렸거나 외부에서 해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해 자료가 유출된 경위와 추가로 빠져나간 자료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공개 경쟁으로 결정될 예정인 KT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34명이 지원했습니다. KT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은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초거대 AI 전략 발표에 이어 몽골과의 히토류, 디지털 협력을 내세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부대표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디지코 KT를 선언하는지 AI는 단기간 내 모든 산업의 깊숙이 적용돼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10.13%로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의결 사항을 백지화한 KT 이사회가 새로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34명이 지원했습니다. 사회에선 권은희 전 KT네트워크스 비즈 부문장, 김성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자문위원, 김종은 전 통상교섭 본부장, 박종진 IHQ 부회장,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18명이 지원했습니다. 사내에선 구현모 대표이사와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김철수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16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이 후보를 압축하면 다음 달 KT 이사회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보가 오는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로 결정됩니다. KT를 시작으로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기로 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관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용 일반용 전기가스는 가격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필수품이란 측면에서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은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 측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의 이른바 이자 장사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예대금리 차 때문에 더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대금리 차가 지난달에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1월에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7% 정도 이제 더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지난달보다 0.17%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중에서는 이제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 금리 차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번 달 1월 달을 봤을 때 가계 예대 금리 차가 이제 조사가 됐는데 KB국민은행이 제일 이제 예대 금리 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봤을 때 1.56%포인트 정도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이제 NH농협은행이 1.49%포인트 정도. 이러면서 이제 순위가 쭉 나오죠. 사실 1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긴장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실제 국민은행이 좀 많이 벌어졌던 이유가 이제 대출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요. 수신 금리는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실제로 1월 달에 봤을 때 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정도 떨어진 반면 수신 금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금 금리가 한 0.72%포인트 정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이 그래서 좀 밝혔습니다. 28일에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0.5%포인트 정도 좀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부랴부랴 또 뭐 새벽에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민은행이 좀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가장 예대 금리 차가 이제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뭐 큰 문제는 뭐 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착시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은 뭐 법인 예금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금리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착시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도대체 대출 금리는 조금만 낮추고 뭐 우리가 시중에서 뭐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군요. 사실 이렇게 조달하는 거는
더 많이 이제 낮춰서 뭐 은행들의 이자를 더 많이 늘리게끔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자 낮추라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반대로 가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거는 1월 달에 이제 예대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정치권에서 압박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건 이제 3월부터 이제는 은행에서 아마 반영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월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어떤 체험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해서 아마 3월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5%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도 10배 넘게 이제 10배 가까이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추가 인상 금리가 오를 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부담이 더 커질 거고 고충을 좀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중에서는 은행들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 수준별 비중을 좀 봤습니다. 이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저금리 상품이죠. 3% 미만 이 상품들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좋았죠. 근데 이게 2022년 들어와서는 11%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저금리 상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쭉 가면은 뭐 3에서 4% 미만 상품이 21년도에는 28% 됐다가 2022년도에는 이제 32% 늘어나게 되고요. 5% 이상의 고금리 상품이 21년도에는 3% 였다가 이게 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22년 들어와서는 이 비중이 28%나 증가됩니다.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거든요. 경영 환경이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됐고 2008년 이후에 이게 최대치입니다. 사실 14년 만에 최고치에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물어봤어요. 뭐가 지금 경영 상황의 애로 사항이냐? 80% 이상이 대출 금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중소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만 문제도 있지만은 대출금리가 높지만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 뭐 이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채용을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도 좀 했고요. 또 내일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개선 TF가 또 출범을 하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정치권에서 압박 들어오죠. 그다음에 뭐 언론에서도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제스처는 취하긴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밝혔던 게 채용의 증가. 한마디로 이제는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돈잔치 좀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공익활동 추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뭐 20개 은행에서 2,200명 정도 채용 방침을 했는데 48%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본다 그러면 한 742명 정도 늘어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상반기에 청년 채용을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다가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러면 은행권 개선 TF를 이제 출범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거기서 본다 그러면 2가지의 목표가 있고 6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뭐 차트에 보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부적 논의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TF에서 나왔던 게 6개의 과제인데 첫 번째로 은행권의 경영 촉진 및 구조 개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과점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시중 은행, 몇 가지 은행에서 사실 과점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이제 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 한마디로 이제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과급 이제 퇴직금 보수 체계를 이제 조절하겠다. 세 번째는 손실 흡수 능력 제고인데 대손 충당금이죠. 그러니까 대손 준비금인데 위험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둬라.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당도 낮아지고요. 뭐 말 그대로 뭐 지금 보너스라든지 이런 어떤 과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죠. 충당금을 늘리게 되면. 네 번째로는 이제 비이자 비중 확대인데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자 수익에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한마디로 이자 장사를 못 하게끔. 그래서 비이자 수익 여러 가지 영업 활동입니다. 뭐 수수료를 좀 늘린다든지 투자를 늘려서 비이자 수익을 좀 확대하게끔 만드는. 다섯 번째는 금리 체계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변동금리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고정금리 상품을 좀 많이 내놓도록 하자는 거고. 여섯 번째는 사회공헌 활성화로 인해서 이 6가지의 세부 과제를 이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빠르면 상반기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번 뭐 제도 개선으로 좀 어떤 효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론과 정부의 비판을 받은 곳이 또 한 곳 있잖아요. 네. 바로 대한항공인데 최근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다가 비판을 받았고 네. 결국은 개편안 추진을 좀 보류한다고 밝혔죠. 네.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일리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워드 아니면 포인트 이런 느낌인데 사실 마일리지라는 이제 개념을 어원을 따지면 마일이잖아요. 근데 이동 거리상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그럼 마일리지대로 그럼 이거를 이제 지역에서 운행 거리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거리에서 하시는 분들, 마일리지를 받아서 장거리 여행 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LA, 파리, 런던 가시는 분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천 마일리지만 있으면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개편이 된다, 대한항공의 입장처럼 개편이 된다 그러면 4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단기 노선 같은 경우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 도쿄,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1만 5천 마일리지 있으면 되는데 이게 개편이 되면 1만 2,500 마일리지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장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겠죠. 여기에 이제 정치권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이다 발언을 했죠. 어떤 발언을 했냐면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 하지를 못할 망정 이제 국민의 불만을 사는 방안을 국민의 불만을 사는 사항을 이제 내놨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뱉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류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연기를 이제 선택을 했다라 보시면 되겠고 이런 와중에서 사실 대한항공이 또 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거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화물 운송을 늘렸습니다. 뭐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뭐 일반 이제 항공기를 자석을 다 뜯어내서 화물기로 다 바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화물 운송 때문에 역대 이익을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주가 한 주당 한 750원의 배당,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800원의 이제 배당금을 책정을 했죠. 사실 대한항공은 배당에 대해서 되게 짠 편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배당을 3번밖에 안 했어요. 마지막 한 게 2018년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배당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배당을 했다 해서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당을 늘려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면 조원태 회장에게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만 4천 주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상속세를 이제 연부연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100억 원 정도 상속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받으면 뭐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근데 일부 정도는 사실 뭐 상속세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는 뭐 이거 배당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 뭐 오너 일가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배당에 대한 뭐 다른 어떤 시각도 또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마일리지 이슈로 대한항공의 일거수일투족이 당분간은 좀 주목을 계속 받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페이, 네이버페이가 결국 손을 잡았죠. 견제를 하려고. 그럼요. 이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MZ세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페이 시장을 잡고 있는 삼성페이,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의 강자인 엠페이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엠페이가 가맹점이 온라인 쪽에서 55만 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엠페이를 사랑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 안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럼 삼성페이도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좋아, 그럼 오프라인에서 삼성페이 쓰는 단말기 안에서 엠페이 쓰도록 해줄게. 서로 이제는 이렇게 주고받거니 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페이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경우가 NFC 단말기거든요. 근거리망 통신망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보급률이 10%밖에 안 돼요. 이 단말기가 따로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회의감이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페이가 MZ세대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간에 뭐 매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매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뭐 페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더 소비자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권혁준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규모 6이 넘는 여진이 발생해서 300여 명의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현지 시간 20일 오후 5시쯤 튀르키예 안타키아 서남서쪽 16km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로 인해 튀르키예 안타키아와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의 등지에서 건물 여러 채가 붕괴하면서 매몰자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지진의 진동이 이집트와 레바논까지 느껴졌다는 증언을 전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의 사상자가 4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현지 시각 20일 현재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4만 1,1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선 정부와 반군 측 사망자 집계가 모두 5,939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친 전체 사망자 수는 4만 7,0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YTN이 연속 보도하는 풍력 발전 문제 이어갑니다. 이 풍력 발전기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곳 가운데 유독 마을과 가까이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 반대도 큰데요.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된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민가와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부터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아깝다. 300m 정도만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뭐 반응이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소음 피해 우려에 환경부는 주거 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업체가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지난해 8월 풍력발전 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합의 내용이 노출돼 보상금을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을 그 서류가 노출이 돼가지고 회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줘버렸다니까요. 아, 회수했다고요? 마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설명회나 주민 찬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높이 100m 풍력발전기 4대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모여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처가 나왔어요. 돈을 주고받고 한 게 그것도 적게나마 1,200만 원이나. 자, 그러면은 풍력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산자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했지만 주민들은 설명회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 공사를 앞둔 몇 개월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가 시작한다. 이런 어떤 주민 설명회가 주민 설명회를 빙자한 설명회겠죠. 그런 설명회 절차만 거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절차를 납득할 수가 없죠.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용산, 어촌 어디든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아무도 몰래 이뤄지는 주민 설명회와 밀실 합의 편법 속에 마을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M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SM 최고 재무책임자 장철혁 이사는 S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 SM 경영진과 이사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이브의 적대적 M&A 시도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현 경영진이 발표한 SM 3.0의 새 비전이 구현되면 주가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라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신청이 마감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전체적인 전략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매장보다 평균 10%가량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0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59%가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보다 10%가량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이 앱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일정 부분 전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AI죠. 챗GPT가 불과 30시간 만에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출판계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책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도 던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인내와 자기 성찰이라는 문장. 풍부한 인생의 지혜를 품은 듯한 이 책의 저자는 AI인 챗GPT입니다. 영어 문장 번역은 인공지능인 파파고가, 표지는 셔터스톡이라는 AI가 맡았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제목과 목차를 정해 영어로 질문하는 정도로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유능하고 훌륭하고 어떻게 잘 모든 것들을 그 작업자의 지시에 좀 잘 맞춰서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팀원이 생긴 셈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질문에 응답하고 번역하는 데 4-5시간. 기획자와 번역자 2명이 검수하는 것까지 포함해 불과 30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챗GPT가 만든 첫 책이라는 소문에 선주문이 쇄도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계약 문의가 이어지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쓴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사랑과 죽음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챗GPT가 딥러닝을 통해 내놓은 답을 정리한 것인데 원고 제작에 2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빨라도 몇 달은 걸리는 출판 작업에 혁신이 일어난 것인데 이런 결과물을 과연 책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서 더 창조적인 작업물을 낼 수 있는가로 활용이 되는 쪽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진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들 역시 가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식의 집대성인가? 아니면 세련된 표절 또는 짜깁기인가? AI가 지식산업의 혁명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출판업계도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다리가 절단된 환자는 환부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맞춤형 의족을 착용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족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착용할 때 통증이 적고 보행을 더 편하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강범규 씨는 지난 2021년 심정지를 겪은 이후 한쪽 다리가 괴사돼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맞춤형 의족을 사용해왔는데 2년이 지나도 불편한 건 여전합니다. 몸무게 변화나 붓기에 따라 환부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종종 의족이 헐거워지거나 꽉 끼기 때문입니다. 착용한 후로 한 2시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도 손을 꽉 잡고 피면 지릿한 전기가 오듯이 이거는 더욱더 더하죠. 아픈 환부이니까. 국내 연구진이 의족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족 내벽에 장착된 공기주머니가 차오르자 의족이 좁아지고 공기주머니를 비우자 의족에 여유가 생깁니다. 환부가 부어 의족에 압력이 가해지면 인공지능이 의족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임을 풀고 압력이 줄면 의족을 다시 조입니다. 보행 패턴을 이용해서 착용자가 평지를 걷고 있는지 또는 계단을 걷고 있는지 경사로를 걷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 의족 스킷을 체크해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진행하게 됩니다. 시중에도 의족 조임을 바꿔주는 부품이 있지만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뿐입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부품 가격이 기존 수동 조절 부품의 절반 이하로 저렴한 데다 장착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작업하는 공정에서 한 2~3시간만 더 추가되면 충분히 간단하게 그 시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제 환자들이 인공지능 의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더 강해지며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가량이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만 낮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5.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이 낮고요.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가 7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